이 세상에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류를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갔죠. 버나드 메이도프도 그중 하나였어요. 나스닥을 만든 핵심, 업계 최초 증권 업무 자동화, 세계 최고 수준의 트레이더, 전직 나스닥 이사회 의장. 그는 곧 월스트리트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그가 운영하는 헤지펀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만장자, 글로벌 금융기관, 유명 연예인, 유대인 부유층 네트워크 정도는 되어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겨우 받을 수 있었죠.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수십 년간 폭락장이 와도 늘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수십 년간의 수익률은 모두 거짓이었고 하나로 약 2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해버렸죠.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폰지 사기였던 거예요. 피해자들은 속출했고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버나드는 결국 체포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왜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큰 사기를 가장 길게 끌어왔던 남자 버나드 메이도프의 두 얼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플러스,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입니다. 지금은 월가의 전설이 된 메이도프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사실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메이도프는 1938년 뉴욕 퀸즈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유대인 이민자였고 주식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업이 항상 불안정했다 보니 메이도프가 어렸을 적에는 집에 재산 차압 딱지가 붙는 것을 본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돈에 있어서 그는 언제나 불안감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추 메이도프를 월가 최악의 금융사기범으로 만들게 되죠. 1960년 그는 호프스트라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졸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죠. 생계를 위해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낮에는 수영장 구명 요원을, 밤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그러다 버나드는 그의 인생을 뒤바꿀 선택을 합니다. 바로 증권 중개인 면허 시험에 도전했던 거고 그는 당당하게 합격을 했죠. 여기서부터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는 일을 하며 모은 5,000달러 그리고 장인에게 빌린 5만 달러로 월가 인근의 작은 증권회사를 차립니다. 이름은 버나드 L 메이도프 투자증권이었죠. 초기 사업은 간단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한 장외 저가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대신해 거래를 체결해주는 브로커 회사였죠. 큰 돈은 못 벌지만 그렇다고 큰 위험도 없는 정말 소박한 중개업이었습니다. 이때 아내도 회사에 합류했었는데 회계사였던 장인이 사위 뒤를 팍팍 밀어줬죠. 당시 뉴욕 유대인 부유층 커뮤니티는 입소문이 신뢰의 기반이었는데 장인 덕분에 초기부터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회사는 버나드 메이도프 제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버나드는 브로커 업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가까운 지인들의 돈을 따로 받아 비공식 투자 자문, 일명 비밀 계정을 직접 굴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성과가 좋았었죠. 60년대는 초강세장이었거든요. 그러나 1962년 5월 문제가 터집니다. 이때 과열되었던 강세장이 급락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중소형주나 장외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 당시 메이도프는 고위험 장외주에 돈을 넣어왔었죠. 그로 인해 약 3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3만 달러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죠. 심지어 사회초년생이 본인 돈도 아닌 가족과 지인들의 돈을 한 번에 날려버렸으니 이런 사실에 대한 압박감도 엄청났습니다. 이때 버나드는 결정의 기로에 서게 돼요. 손실을 그대로 알릴 것인가 아니면 감출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돈을 빌려 구멍난 돈을 메운 뒤 고객들에게 손실이 없다고 말을 해버려요. 이때부터 바로 월가의 전설 메이도프의 거짓 투자 신화가 시작됩니다. 1960년대 후반 종이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주식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래를 전화기로 하던 아날로그 시절이었죠. 처리 속도도 느렸고 고객 주문이 몇 초만 밀려도 가격은 금세 달아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수기로 증서를 처리하던 증권사들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일도 자주 있었죠. 이때 버나드는 더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월가에서 드물게 컴퓨터에 능했던 그의 동생과 주문 거래 시스템을 전산화하기로 한 거죠. 새 컴퓨터 도입, 자동 주문 처리 시스템 구축, 실시간 가격 호가 프로그램 개발까지. 지금 보면 당연한 기술들이지만 1970, 80년대 월가에서는 혁신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 결정은 그의 회사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몇 주가 걸리던 주식 처리가 이제는 3일 만에 가능해졌다 보니 메이도프는 단순한 중개인을 넘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월가의 마켓 메이커가 될 수 있었죠. 원래 마켓 메이커는 항상 재고를 들고 있어야 해서 자기 돈과 은행 신용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동 주문 처리 시스템과 빠른 가격 대응은 재고를 오래 보유하는 위험을 크게 줄였고 시스템이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대형 금융회사들도 버나드가 제시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월가가 메이도프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던 거죠. 그 무렵 버나드는 또 하나의 판을 흔들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 장외시장의 시세 정보는 완전한 아날로그 시스템이었는데요. 브로커들이 아침마다 핑크시트를 들고 하루 종일 전화만 하면서 거래하는 게 일상이었죠. 속도? 실시간성? 그런 건 아예 없던 겁니다.
그래서 버나드는 몇몇 브로커들과 함께 장외 시세표를 실시간 전자화면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제안해요. 그리고 미국 증권업협회는 그의 아이디어와 그가 구축한 기술력을 눈여겨봤죠. 그렇게 1971년 2월 전국의 장외 딜러들을 하나의 전자 네트워크로 묶는 시스템 나스닥이 탄생합니다. 물론 버나드가 나스닥을 만든 건 아니죠. 하지만 초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든 핵심 엔지니어링 플레이어가 누구냐? 그건 버나드 메이도프였죠. 초기 뼈대 작업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거든요. 또 초창기 나스닥은 유동성이 부족해 늘 고전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도 버나드가 해결합니다. 외부 브로커, 펀드 매니저들에게 나한테 거래를 가져오면 일정 수수료를 돌려주겠다라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구조를 제안했던 거죠. 브로커들은 당연히 좋아했고 거래가 버나드 쪽으로 완전히 몰리게 했던 거예요. 버나드의 기술은 빠르고 정확했고 유동성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왔으니 그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마침내 나스닥 이사회 의장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였죠. 무려 3차례나요. 월가 전체가 그를 인정했던 겁니다. 이 무렵 버나드 메이도프의 은밀한 사업도 조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객의 돈을 직접 받아 운영하던 비밀 자문 계정이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냥 부자들이 가입하는 비공식 헤지펀드처럼 보이지만 이건 공식 사업도 아니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투자 자문업도 아니었죠. 그냥 가까운 지인들이 맡긴 돈을 버나드가 직접 굴리는 비밀 계좌였어요. 그런데 이 비밀 계정은 1980, 90년대를 넘어오면서 괴물처럼 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회색지대는 메이도프 사기의 핵심이 됩니다. 부자들의 흥미를 끌었던 점은 저 비밀 계정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었죠. 원래 오지 말라고 하면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버나드는 절대로 먼저 투자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 요청을 거절하는 스타일이었고 이 행동은 곧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라는 착각을 만들었죠. 게다가 제시한 수익률은 연 10에서 15% 정도였는데요. 이건 너무 높지도 그렇다고 낮지도 않은 절묘한 숫자였죠. 하지만 진짜 기묘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주가 폭락, 버블 붕괴 같은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수익률만큼은 해마다 시계처럼 똑같았다는 거죠. 정말 안정적인 펀드였던 거예요. 심지어 수수료도 거의 받지 않았는데 나스닥 의장을 3번이나 맡던 경력자가 운용한다니 여기에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바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피더 펀드도 등장했죠. 고객들은 억만장자, 유럽 왕족 가문, 라틴 아메리카 부호, 대학 기금, 자산가 클럽까지 세계 곳곳의 큰 손들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버나드에게 돈을 보내왔던 겁니다. 덕분에 1960년대에는 지인들만 아는 작은 비밀 계정이었지만 20-30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초거대 비밀 펀드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버나드는 어떻게 매년 10% 안팎의 수익률을 꾸준히 냈던 걸까요? 사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은 스플릿 스트라이크 전환 전략을 썼다고 하는데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절대 밝히지 않았거든요. 본인만의 비밀이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비밀주의와 월가의 전설이라는 조합에 부자들은 깊이 빠져들었고 이 펀드는 점점 특권층의 클럽이 되어갔던 거예요. 결국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버나드는 월가에서 유명한 립스틱 빌딩으로 회사를 옮깁니다. 그곳에서는 일반적인 증권 업무가 이루어졌고 두 아들들도 근무하고 있었죠. 그런데 특이한 건 17층이었어요. 17층은 두 아들조차 접근 못하는 비밀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투자 자문 부서였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 부서에서는 생각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월가의 전설이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말이죠. 물론 버나드의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선 옵션 분석가들이 그의 전략을 역산해보고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이라고 했던 거죠. 시장에 남아있어야 할 거래 흔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수학적 모델링에 능한 파생상품 전문가 해리 마코폴로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여러 차례 메이도프는 사기꾼이다 라는 제보를 합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하게 보고서까지 만들면서요. 심지어 버나드에게는 마켓메이커 권한이 있으니 그걸로 프런트 러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죠. 하지만 이때마다 메이도프는 쿨하게 무시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사람들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을 만든 전설이니까요. 그렇게 버나드는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2008년에는 700만 달러짜리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별장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었으며 700만 달러짜리 요트도 있었죠. 그리고 모두가 그의 부를 당연하게 여겨왔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미국 증시는 매일매일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었죠.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모든 지수가 30% 이상 폭락했고요. 딱 한 곳만 빼고 말이죠. 5% 정도이긴 해도 메이도프는 수익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밀려들어왔죠. 그도 처음에는 침착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듯 보였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돈의 흐름이 멈춰버리니 계좌에 남은 돈이 없던 거죠. 애초에 고객의 돈을 시장에 투자한 적도 없었고요. 그저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인출을 막아오는 현대판 폰지 사기였던 겁니다. 결국 2008년 12월 10일 그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가족들에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650달러 규모의 거대한 폰지 사기였다고요. 두 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식들은 평생 합법적인 증권 거래 부서에서만 일을 해왔었지만 실제로 17층에서는 폰지 사기의 모든 행각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합법 부문과 사기 부문을 완벽히 분리해서 가족조차 모르게 사기 행각을 진행해 왔던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장남은 변호사인 장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장인은 단호하게 말했죠. 신고를 하라고요. 그날 밤 두 아들은 당국에 아버지를 신고했고 날이 밝자마자 버나드 메이도프는 FBI에 체포됩니다. 이 뉴스는 곧장 금융위기로 분노에 차있던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집을 잃고 퇴직연금을 달리고 실업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월가의 전설이었던 버나드에게 분노를 쏟아냈죠. 피해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기관, 대학기금, 자선재단, 개인 투자자를 합치면 미국, 유럽, 남미에서만 약 1만 3천여 명의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도 거대한 손실을 입었어요. 앞서 언급했던 피더펀드를 통한 간접적 사기 규조에 노출된 거였죠. 할리우드와 예술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던 거죠. 일부는 절망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곳은 팜비치와 유대인 커뮤니티였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버나드와 가까웠고 그로 인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니까요. 당시 버나드의 체포 소식이 알려졌을 때 팜비치에서는 비명과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하죠. 재미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피해자 명단에 들어갈 뻔했다는 겁니다. 한때 팜비치에서 머물던 트럼프에게 버나드가 왜 자신의 펀드에 투자하지 않냐고 물어봤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투자 방식 때문이었다고 하죠. 어떤 시장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낸다는 설명이 말이 안 됐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는데 총 피해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사건 조사 초기에는 650억 달러라고 보도됐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85조 원 규모죠.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가짜 수익이었으니 실제로 투자자들이 넣었던 원금 기준 손실은 약 174억 달러, 한화로 23조 원으로 추산됐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카카오가 갑자기 증발했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은 버나드의 증권이 미국의 예탁 보험 제도인 SIPC,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사였다는 거죠.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는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가 피해자인가?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직접 돈을 맡긴 사람은 명백한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피더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간접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메이도프인가? 피더펀드 운영사인가? 책임이 모호해지면서 혼란이 커졌죠. 두 번째,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가? 그가 만들어낸 가짜 수익까지 내 돈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애초에 수익이 허구였으니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지 논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SIPC는 변호사 어빙 피카드를 신탁 관리인으로 선임한 뒤 원칙을 세웁니다. 순투자액 방식. 실제 넣은 돈에서 가져간 돈을 빼고 남은 금액만을 실제 피해 금액으로 정하자는 것이었죠. 계산 방식은 명확했지만 이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왔어요. 피카드는 출금액이 더 많았던 사람들, 즉 장부상으로 순이익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허위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 거였죠. 문제는 순이익자의 상당수가 버나드 메이도프 수익으로 생활하던 고령의 소액 투자자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계좌에는 이익으로 찍혀 있었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생활비로 쓰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노인들이 연금과 집을 잃는 참극도 벌어졌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간접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메이도프에게 직접 투자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돈을 맡았던 피더펀드, 은행,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이 소송들 일부는 2026년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버나드 메이도프의 비밀펀드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을 거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7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째, 명성의 함정입니다. 버나드는 나스닥 전 의장이자 전자거래 시대를 연 혁신가였고 월가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장 조성자였죠. 그런 사람이 사기꾼일 리 없다는 집단적 신뢰가 방패막이었던 거고요. 둘째, 감독기관의 무능과 선입견입니다. SEC는 사실 메이도프를 여러 차례 조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사관들은 본질을 보지 못했죠. 또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월가의 전설이니 괜찮겠지라는 선입견도 한몫했습니다. 셋째, 사기의 핵심이었던 자산운용 부서는 애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메이도프는 40년 넘게 우리는 투자자문사가 아니다 라는 명목으로 감독을 교묘하게 피해왔고 자산운용 부서는 2006년에야 SEC에 공식 등록됐었죠. 하지만 이때조차도 그가 실제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요. 넷째, 회계감사도 완전히 실패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굴리는 펀드라면 대형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버나드 메이도프의 회계를 맡은 곳은 뉴욕 외곽의 직원 3명짜리 영세회계 사무소였어요. 그러나 감독기관도 투자자도 피더펀드도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다섯째, 펀드들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버나드에게 가장 많은 돈을 보낸 곳은 사실 개별 부자들이 아닌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그에게 단번에 넘겨주는 피더펀드들이었죠. 피더펀드 아래에는 여러 자펀드가 있었고 이 자펀드들은 미국, 유럽, 남미의 부호들과 기관의 돈을 끌어모아 고스란히 버나드에게 넘겼어요. 문제는 이 구조 덕분에 이들 역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연 1%의 관리 수수료와 수익이 나면 20%의 성과 수수료를 비롯해 버나드 측으로부터 리베이트 비용도 받았죠. 그러다 보니 버나드에게 실사나 제대로 된 회계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돈을 벌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피더펀드 전체가 눈을 감았던 겁니다. 여섯째, 폐쇄적 신뢰 네트워크입니다. 버나드는 뉴욕 판비치의 유대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았었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강한 내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였고요. 그래서 많은 부호들이 버나드를 우리 사람이라고 믿고 돈을 계속해서 쥐어주는 연료가 됐던 겁니다. 일곱 번째, 인간의 심리입니다. 메이도프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연 10%의 수익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찍어내줬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치였지만 사람들은 그 안정성을 사랑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2009년 6월 메이도프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형량을 받게 되었죠. 가족들의 인생도 무너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체포 이후 언론의 집중 포화와 사회적 낙인이 찍혔었죠. 그렇게 사건 발생 2주년 되는 날 새벽 뉴욕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둘째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2014년 림프종 재발로 세상을 떠났고요. 버나드의 아내의 삶도 폐허가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줄곧 공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죠. 결국 자산 대부분을 몰수당해 차 뒷좌석에 가방 2개를 싣고 사는 신세가 됩니다. 친구들로 가득하던 사격에서도 쫓겨났고 지인들에게 얹혀 살다가 현재는 손주들과 조용히 지내고 있죠. 그리고 2021년 4월 수천 건의 피해자 소송이 계속 이어지던 그때 버나드 메이도프는 교도소에서 자연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유골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죠. 가족들과 지인들도요. 결국 그의 유골은 변호사 사무실 한 구석에 쓸쓸히 놓여있게 됩니다. 버나드 메이도프는 부자들에게 다정했습니다. 늘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말투는 버니를 좋은 삼촌으로 포장해줬죠. 그러나 가족과 직원들에게는 전혀 달랐다고 해요.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 걸핏하면 성질을 냈다고 합니다. 지킬 박사의 하이드 같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결국 그냥 사기꾼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상처 속에 살고 있고요.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고수익이라는 것은 없다.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돈이 흐르는 경로를 잘 살펴라. 메이도프는 사라졌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새로운 얼굴로 다가올 테니까요.